안녕하세요. 그날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진수입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마주한 출판사 동기들의 얼굴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 보였고, 저 역시 그들 앞에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임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는데, 천장이 높고 조명이 은은하게 비추는 그곳은 제가 평소에 들어가 보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한때는 같은 꿈을 꾸며 출판계에 발을 디뎠던 우리였지만 세월은 각자를 전혀 다른 자리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진수야, 요즘 뭐하고 지내? 누군가 물었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문구점을 하나 운영하고 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순간 테이블 위로 미묘한 침묵이 흘렀고 누군가는 아, 그래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는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자리 한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서준혁이었습니다. 준혁이는 우리 중에서도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고 그의 소설은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며 영화로도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문구점? 진수, 너 예전엔 그렇게 작가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 그가 말했고 그 말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 한쪽이 뜨끔했지만 애써 웃으며 그땐 그랬지. 지금은 조용히 살고 있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마치 모두에게 들리라는 듯이 큰 소리로 야, 그때 내가 쓴 원고 기억나? 출판사마다 다 퇴짜 맞았잖아. 결국 재능이 없으면 포기해야지. 그게 현실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몇몇은 시선을 피했으며 어떤 이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존재가 그들 사이에서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를 느꼈고 가슴속 어딘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재능이 없었나 보지 뭐. 저는 그렇게 짧게 대답하고 잔에 남은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쓰디쓴 맛이 났습니다. 준혁이는 다시 한번 웃더니 근데 진수야, 문구점이면 애들 연필이나 팔고 그러는 거지? 그것도 나름 의미 있는 일이야.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라고 말했고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고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거울 속 제 얼굴을 보았는데 그 얼굴은 창백하고 지쳐 보였으며 눈가에는 억지로 참아낸 감정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왔을까, 이 자리에. 저는 속으로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고 다시 돌아가서 그들과 마주 앉아 있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모임을 일찍 끝내고 나왔고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치면서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준혁이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고 재능이 없으면 포기해야지라는 그 말은 마치 주문처럼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2년 전 출판사들로부터 거절당했던 그 원고를 떠올리며 저는 그때의 좌절감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문득 정말 재능이 없었던 걸까라는 생각을 했고 동시에 그럼 준혁이는 정말 재능만으로 성공한 걸까라는 의문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곧 사라졌고 저는 그저 오늘 하루를 빨리 잊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모임 이후로 며칠이 지났지만 서준혁의 말은 여전히 제 마음속 어딘가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고 문구점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면서도 마음 한편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어쩌면 저는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단골 손님 중 한 분이신 박 선생님께서 가게에 들어오셨는데
그분은 오랫동안 출판 평론가로 일하셨던 분이라 가끔 출판계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출판계가 시끄러워요. 박 선생님이 말씀하시며 카운터 앞에 앉으셨고, 저는 무슨 일이신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서준혁이라고 요즘 잘 나가는 작가 있잖아요. 그 사람 소설이 표절 아니냐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박 선생님의 말에 저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놓칠 뻔했습니다. 표절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되물었는데 박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몇몇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대요. 어떤 부분들이 예전에 공모전에 출품됐던 작품과 너무 비슷하다는 거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고 준혁이의 얼굴과 그가 모임에서 저를 비웃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을까요? 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물었고 박 선생님은 글쎄요. 소문이 다 사실은 아니니까. 하지만 연기 없는 곳에 불은 나지 않는다고 뭔가 있긴 있나 봐요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박 선생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했고 인터넷을 뒤져보니 정말로 몇몇 커뮤니티에서 준혁이의 작품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장면이 10년 전 어떤 신인상 후보작과 너무 비슷하다고 했고 다른 누군가는 문체와 구성이 거의 똑같다며 비교 글을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상한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분노도 아니고 기쁨도 아닌 묘한 혼란이었습니다. 설마 정말 표절을 했을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고 동시에 만약 진짜라면 그동안 나를 비웃었던 그 성공은 다 거짓이었던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건 그냥 헛소문일 수도 있어. 성공한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일지도 몰라라는 생각도 들었고 저는 두 감정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이 의혹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욕구가 커졌고 동시에 내가 왜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 걸까라는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준혁이에게 당한 굴욕 때문에 그를 끌어내리고 싶어서 이런 소문에 집착하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저는 너무 비열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의 말씀처럼 연기 없는 곳에 불이 날 리 없다는 생각도 들었고 만약 정말로 표절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심을 넘어서 진실을 밝혀야 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문구점 정리를 마치고 혼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진실이 뭘까 저는 중얼거렸고 그 순간 제 안에서 어떤 결심이 생겨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 표절이라면 그리고 그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는데 내가 과연 이 일에 뛰어들어야 할까? 이미 성공한 사람을 건드리는 게 현명한 일일까라는 의심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준혁이는 지금 출판계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만약 제가 잘못 판단해서 무고한 사람을 의심했다면 저는 더 큰 공경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라는 목소리가 계속 들렸고 저는 그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박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고 선생님 혹시 그 표절 의혹에 대해 더 자세히 아시는 거 있으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박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왜 그러세요, 사장님? 혹시 그 작가랑 아는 사이예요? 라고 물으셨고 저는 예전에 같이 일했던 동기였어요.
그래서 더 신경이 쓰이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한숨을 쉬시며 글쎄요. 제가 아는 한 평론가가 그 건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만나보실래요?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주저없이 네,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박 선생님의 소개로 만나게 된 평론가 김태윤 선생님은 출판계에서 30년 넘게 일하신 분으로 날카로운 눈과 조용한 말투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김 선생님은 제 맞은편에 앉으시며 박 선생님께 얘기 들었어요. 서준혁 작가와 같이 일하셨다고요? 라고 물으셨고 저는 네, 12년 전 같은 출판사에서 일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잠시 저를 지켜보시더니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 몇 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고 이걸 한번 보시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는데 그 안에는 서준혁의 베스트셀러 소설 잊혀진 계절의 일부와 함께 10년 전 어떤 신인문학상 공모전에 출품되었던 원고의 복사본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 두 작품을 비교해 보세요.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고 저는 천천히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 두 작품의 도입부는 단어 몇 개만 다를 뿐 거의 똑같았고 주인공이 처한 상황과 감정의 흐름까지 일치했습니다. 이건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는데 중반부의 전개 방식도 비슷했고 심지어 어떤 장면에서는 문장 구조까지 똑같아서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원고를 쓴 사람은 누구인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김 선생님은 강민재라는 당시 무명 작가였어요. 이 원고는 최종 심사까지 올라갔지만 수상은 못했죠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이 강민재라는 분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제가 묻자 김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병으로요. 그래서 이 일이 더 복잡한 겁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고 돌아가신 분의 원고가 이렇게 도용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유족분들은 이 사실을 아시나요? 저는 물었고 김 선생님은 최근에 연락이 닿았는데 그분들도 의심은 하고 계시지만 법적으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군요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파일을 계속 넘기며 더 많은 유사점들을 발견했는데 특정 장면의 묘사나 인물들의 대사가 너무나 흡사해서 이것이 우연일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명백한 표절 아닌가요? 제가 묻자 김 선생님은 그렇죠. 하지만 문제는 서준혁이 지금 너무 큰 작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출판사도 영화사도 그를 보호하려고 할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에는 씁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는 왜 이 일을 조사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고 김 선생님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다가 저는 평론가로서 진실을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돌아가신 강민재 작가는 생전에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최소한 그의 작품이 도용되었다는 사실만큼은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깨달았고 이것은 단순히 준혁이에게 복수하기 위한 일이 아니라 진실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저는 김 선생님께 여쭤보았고 김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사실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필요해요. 서준혁이 강민재의 원고 파일에 접근했다는 증거 말이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는데 12년 전 우리가 함께 일했던 출판사에서는 공모전 출품작들을 내부 서버에 보관했고
당시 편집부에 있던 우리는 그 서버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당시 출판사 서버 기록이 남아 있다면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고 김 선생님은 눈을 빛내며 그게 가능하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서준혁이 그 파일을 열람했다는 기록만 있다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고 제가 예전 동료들에게 연락해 볼게요. 뭔가 방법이 있을 겁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손에 든 파일의 무게를 느꼈는데 그것은 단순한 종이의 무게가 아니라 진실의 무게였고 돌아가신 작가의 한을 풀어드려야 한다는 책임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준혁이가 모임에서 저를 비웃던 모습을 떠올렸고 재능이 없으면 포기해야지라고 했던 그의 말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정작 재능이 없었던 것은 그였고 그는 다른 사람의 재능을 훔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책상 앞에 앉아서 12년 전 출판사 시절의 명함과 연락처들을 꺼내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IT팀에서 일했던 후배 한 명의 연락처가 있었는데 그 친구라면 혹시 서버 기록을 확인할 방법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당장 연락해봐야겠어. 저는 중얼거렸고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IT팀 후배였던 최현우에게 연락을 한 지 일주일이 지났고 그는 놀랍게도 출판사가 폐업하기 전 서버 백업 데이터를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선배, 이거 법적으로 문제될 수도 있는데 정말 확인하고 싶으세요? 라고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저는 꼭 필요한 일이야. 부탁이다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며칠 후 현우는 저에게 파일을 건네주었는데 그 안에는 12년 전 서준혁이 강민재의 공모전 원고 파일을 여러 차례 열람했다는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 있었고 심지어 파일을 복사한 흔적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이거예요. 바로 이거.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김태윤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고 우리는 다시 만나서 그 증거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이제 움직일 때가 됐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날부터 우리는 출판계 주요 인사들과 언론사에 이 사실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했고 서준혁 같은 대작가가 그럴 리 없다며 의심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우리가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한 문학 전문지에서 첫 기사가 나갔는데 베스트셀러 작가 서준혁, 표절 의혹 제기라는 제목의 기사는 출판계의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그 기사에는 두 작품의 비교 분석과 함께 서버 접근, 기록까지 상세하게 실렸고 독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 배신감이 든다. 그동안 감동받았던 내 시간을 돌려달라는 댓글들이 쏟아졌고 SNS에서는 순식간에 이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출판사는 처음에는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에 결국 며칠 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해당 도서의 판매를 일시 중단한다는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서점에서는 서준혁의 책들이 서가에서 내려지기 시작했고 영화 제작도 무기한 연기되었으며 그가 예정되어 있던 각종 강연과 행사들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한때 최고의 자리에 있던 작가가 불과 며칠 만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은 충격적이었고 출판계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는 뉴스를 통해 준혁이가 급하게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는 창백한 얼굴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나는 표절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그에게 쏟아지는 질문을 퍼부었고 서버 기록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강민재 작가의 유족에게 사과할 의향은 있습니까? 라는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어졌지만 준혁이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채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는데 한편으로는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비웃었던 그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통쾌함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때 같은 꿈을 꾸었던 동료가 이렇게 비참하게 몰락하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자업자득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고 돌아가신 강민재 작가와 그 유족분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준혁이는 다른 사람의 노력과 재능을 훔쳤고 그것으로 명예와 부를 얻었으며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출판사는 공식적으로 잊혀진 계절의 절판을 발표했고 이미 판매된 책들에 대해서는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점 곳곳에서 준혁이의 책들이 반품되어 쌓여가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한때 베스트셀러 코너를 차지했던 그 책들은 이제 창고 한 구석에 버려진 쓰레기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출판계 사람들은 이런 일은 처음이다. 업계 전체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고 각 출판사들은 자체적으로 표절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강민재 작가의 유족분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생전에 얼마나 이 작품에 공을 들였는지 아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도용된 것을 알았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고 하지만 이렇게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그 인터뷰를 보면서 저는 제가 한 일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고 비록 작은 역할이었지만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기여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한편 준혁이는 SNS 계정을 모두 폐쇄했고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그의 소속사는 당분간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는 짧은 공지만 남긴 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출판계 일부에서는 그래도 그의 다른 작품들은 괜찮지 않느냐는 옹호론도 나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번 표절한 사람은 다시 믿을 수 없다며 등을 돌렸고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문구점으로 돌아와서 평소처럼 일을 하면서도 이 모든 소동이 마치 꿈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그 모임에서 굴욕을 당하고 초라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진실을 밝히는데 일조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거구나. 저는 중얼거렸고 가게 문을 열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출판계는 서서히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었고 강민재 작가의 유족들은 그분의 원작을 제대로 된 형태로 출판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태윤 선생님은 제게 전화를 주셨고 이진수 씨 덕분에 좋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용기를 내지 않으셨다면 이 일은 영원히 묻혔을 겁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다시 문구점의 일상으로 돌아왔고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초등학교 3학년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들어와서는 사장님, 저 이번에 100일장에서 상 받았어요. 라며 상장을 보여주었고 저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정말 잘했구나. 앞으로도 열심히 쓰렴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아이의 반짝이는 눈동자를 보면서 저는 문득 12년 전 원고를 들고 출판사 문을 두드렸던 제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고
그때의 설렘과 좌절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시더니 사장님, 요새 신문에 나온 그 작가 얘기 봤어요? 참 안 됐어요.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다니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쌓은 성공은 언젠가 무너지기 마련이죠라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래도 사장님은 이렇게 성실하게 가게 하시니까 보기 좋아요. 화려하진 않아도 정직하게 사는 게 제일이지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이 제 가슴에 따뜻하게 와닿았습니다. 저녁 무렵 가게를 정리하면서 저는 선반에 가지런히 놓인 공책들과 연필들을 바라보았는데 그것들은 화려하지도 않고 값비싼 것들도 아니었지만 누군가의 꿈을 담고 이야기를 써내려갈 도구들이었고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일이 저에게는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작가가 되진 못했지만 미래의 작가들을 도울 수는 있구나 저는 생각했고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며칠 후 박 선생님께서 가게에 들르셨는데 손에 책 한 권을 들고 계셨고 사장님, 이거 선물입니다라며 건네주셨습니다. 책 표지를 보니 잊혀진 작가의 노래라는 제목이었고 저자는 강민재였습니다. 드디어 나왔군요. 저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책을 받아들었고 박 선생님은 네, 유족분들과 출판사가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서문에 이진수 씨 이름도 나온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책을 펼쳤는데 정말로 서문 끝부분에 이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김태윤 선생님과 이진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그 글자들을 보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강민재 작가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는데 그분의 문장은 소박하면서도 진솔했고 삶의 애환과 희망을 담백하게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작품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할 뻔했다니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이제라도 제대로 평가받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면서 저는 준혁이가 이 아름다운 문장들을 훔쳐서 자기 것인 양 포장했다는 사실이 더욱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를 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는데 그분은 조심스럽게 혹시 이진수 사장님이신가요? 라고 물었고 저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저는 강민재 작가의 딸입니다. 직접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라며 고개를 숙였고 저는 깜짝 놀라서 아니에요. 제가 한 일은 별것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아버지가 평생 소중히 여겼던 작품이 이렇게 빛을 보게 된 건 사장님 같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셨고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분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카운터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평화롭게 보였고 저 역시 그들처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려한 성공이 전부는 아니구나 저는 중얼거렸고 준혁이처럼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공보다는 비록 작고 소박하더라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단골 학생 몇 명이 와서 사장님, 이번에 과학 숙제하는데 도화지 좀 주세요 라고 말했고 저는 그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주면서 열심히 하렴. 너희들의 꿈을 응원한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밝게 웃으며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작은 문구점이 누군가에게는 꿈을 키워가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의 보람을 느꼈고 12년 전에 실패했던 작가의 꿈이 이제는 다른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가 지고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가게 안을 둘러보았는데 형광등 불빛 아래 노인 문구들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풍경이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바로 내 자리구나 저는 생각했고 더 이상 준혁이처럼 화려한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가 잃어버린 것들 정직함, 양심, 진정한 자존감을 저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별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는 모습을 보며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겠지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그날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